예, 수업을 지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이제 언어학, 진짜 언어학이죠. 현대 언어학 이론에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곤혹스러운 부분들이 군데군데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현대 언어학 알기의 기본 개념은 여러분 그 첫 페이지에, 그러니까 그 장이죠. 167페이지에 바로 노암 촘스키입니다. 노암 촘스키 교수는 우리가 그 1900, 물론 지금 뭐 90이 되셨으니까 태어난 건 한참 전이시지만, 일단 활동 영역으로 보면 1950년대 중반 이후로 해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거의 뭐 2000년으로 치면 50년 이상 또는 좀 더 길게 보면 60년 가까이 이 언어학계를 그 주도했던 그런 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나중에 그 MIT 교수셨죠. 그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일을 하셨고, 그 유펜이라죠. 유니버시티 펜실베니아에서 그 해리슨가요? 그 밑에서 그 학위를 받았습니다. 재밌는 것은 우리가 언어학을 얘기할 때 지난번에도 아이들이 그 언어를 배울 때 뭐 행동주의 중심, 그 다음에 우리 생득적, 그 다음에 상호관계를 얘기하는데, 언어학의 시작 부분은 사실 그 행동주의적, 다시 얘기해서 기억력에 의존해서 언어라는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주도를 이루고 있다가, 우리가 그걸 구조주의 언어학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인간의 어떤 언어에 있어서의 어떤 발달, 습득 과정을 조금은 더 그 인간의 어떤 선천성, 그러니까 경험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아까 말한 어떤 폭발성, 한순간에, 한순간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100년을 놓고 보면 인간의 목숨을 그 한 4, 5년 사이에 형성이 되는 그러한 어떠한 현상, 그 다음에 그 발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차곡차곡 계단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두 번째 계단에서 갑자기 여섯 번째 계단, 그다음 열 번째를 넘어가 버리는 그런 식의 어떤 발달의 독특한 모습,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데 자신의 이론이 훨씬 더 설명력이 있다. 그래서 생득적 선천성이 뭐가 있지 않으면 그와 같은 갑작스러운 발전을 설명하기가 불가능하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이론을 제시하였고, 우리가 그것을 변형 생성 문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소위 그 영어로는 generative transformational grammar라고 하는데, 그 번역에서는 생성 번역 문법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원래 애초에 변형 생성 문법이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설정은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면 일본의 번역 방식이 우선적으로 고려가 된 것 같고, 그 이후에 우리가 순서, 이론의 발전 순서를 보면 생성 변형 문법이란 말이 훨씬 더 맞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한 그 구조주의 언어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구조주의 언어학에서 그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사실 초기에 언어에 대한 관심은 그 언어에 있어서의 지역적인 연계성, 연관성에 핵심을 두었죠. 그래서 역사적 그 어떠한 그 관계 속에서 그 언어들의 상호 그 가깝고 먼 관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나중에 어족, language family라는 말로 하는데, 그래서 유럽의 언어들은 크게 보면 하나의 언어에서 분파가 돼서 역사를 통해서 지금의 다양한 언어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168페이지에 보면 우연한 유사성, 역사적 그리고 지역적 기준에서 보더라도 그 단락 보이시죠? 네, 그래서 그 언어 사이의 관련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예들이 발견되는 기준에만 맞추어서 언어들이 하나의 그룹에 속한다고 보는 성향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긴 하는데, 사실 이렇게 이제 이건 무슨 소리냐면, 언어에 있어서의 비슷한 것을 외형적인 모습에만 너무나 맞추게 되면
금방 하나의 어족으로 될 수 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 영어도 이제 좀 우리나라가 세상의 중심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분들은 따져보면 영어도 한국어에서 나왔다. 이렇게 비슷한 점이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러한 그 계통적인 부분을 연구할 때는 그와 같은 오인이 될 수 있는, 또는 좀 더 뭐라 그럴까, 강조가 지나치다 보니까 소위 일반화를 너무나 한꺼번에 해버리는 그런 성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밑에 체계적인 유사성인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그 언어에 있어서 체계적이라는 것은 단어의 어떤 변화 형태, 우리가 그 유럽 언어를 묶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동사에 있어서의 변화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격에 따라서 주격 또는 주격도 있고 목적격도 있습니다. 또 동사에 따라서 주어 인칭이죠. 1인칭, 2인칭, 3인칭. 그래서 I라는 개념과 You라는 개념과 he나 she, 이런 또 단수, 복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라는 개념과 당신들과 그들, 이런 거에 따라 동사의 형태가 이제 변하게 되는데, 그런 것은 유럽 언어에서 아주 흔하게 나타나지만 사실 아시아권 언어에서는 그렇게 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군이라고, 그러니까 그룹을 나눌 수 있는 하나의 체계적 유사성,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어나 프랑스어나 또는 스페인어 또는 이탈리아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독일어 계통의 언어든 뭐 이탈리아 계통의 언어도, 우리가 왜 이탈리아 계통이라고 하냐면 로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언어들, 심지어 슬라브 계통의 언어들, 이제 러시아어가 대표적 케이스가 되겠죠. 이걸 크게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은 아까 말한 인칭에 따른 어떤 동사의 그 외형적 모습의 변화, 물론 거기엔 규칙이 존재하죠.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체계적인 어떤 유사성, 그러면 그게 없는 한국어나 일본어 또는 중국어 같은 경우에 우리가 특히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체계적 유사성에서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구조주의 언어학에 대한 측면의 언어학은 이렇게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그 169페이지에 미국 민족 언어학 이론, 구조주의 언어학의 또 하나는 우리가 소위 인류학적인 측면에서의 언어를 보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 특히 아메리칸 인디안 언어를 연구하면서 그러면서 인류학적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디안 언어가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고 뭐 어떤 식의 모습들을 보이고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 이것도 일종의 하나의 촘스키 이전의 언어학의 커다란 주류,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커다란 주류의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상황들을 이제 놓고 봤을 때 언어의 특성을 설명하는 것에서는 뭐 충분하게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동물과의 다른 모습, 우리가 동물의 경우에도 물론 지역에 따라 새 소리를 우리가 지역에 따라 묶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주장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언어에 있어서 유럽권의 언어와 아시아권의 언어, 그 다음에 유럽에서도 우리가 게르만 계통, 그 다음에 로마, 이탈리아 계통, 그 다음에 슬라브, 러시안 계통, 이렇게 또 아프리카의 경우에도 아프리카의 동해안, 소위 지금으로 따지면 어딘가요? 케냐라든가 이쪽 지역이죠. 이디오피아 쪽. 그 다음에 서해안 또는 우리가 북쪽은 아프리카라고 땅이지만 거긴 또 아랍어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랍어권 아닙니까? 또 남쪽 우리가 소위 적도 밑에, 그래서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이런 전체적인 구조를 놓고 어떤 언어를 그 속성에, 내부에 보이는 어떤 체계의 특성에 따라서 나누는 것은 동물에게는 조금 찾기가 어려운 것이죠.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체계의 복합성이 훨씬 더 복잡하게 나타난다. 인간 언어가. 그러하기 때문에 구조주의 언어가 인간의 언어의 특성을 설명하는 데는 상당 부분, 또 뭐 90% 이상 기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떻게 언어를 이 두뇌 속에서 해서 만들어내는가, 이 부분은 그들에게는 관심 있는 게 아니었죠. 그래서 인간 외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인류학적인 측면, 아까 말한 그런 역사적인 측면을 봐서 언어를 설명하는 것도 타당성이 굉장히 높으나, 내적인에서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또 다른 관점의 언어학적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언어학의 새로운 하나의 시발점을 제공하였던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노암 촘스키 교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요 다음 부분은 이어서 설명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